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자, 20강 고려의 통치제도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태조 왕건부터 시작해서 성종까지 고려 초기에 통치체제가 정비되어 가는 과정을 공부를 했을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통치제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오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뭐 중앙, 지방, 군사, 교육, 관리, 등용, 뭐 기타 등등 다양한 통치제도들을 한 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도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구석기 시대부터 완전 최근 현대사까지 수업을 쫙 진행을 해봤을 때 가장 수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거의 뭐 원, 투를 다투는 부분이 고려와 조선의 통치제도, 정치 시스템을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수업을 듣다가 너무 어렵거나 너무 재미가 없거나 힘들거나 하면 그것은 뭐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니까 한번 같이 화이팅을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도 최대한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게 많이 고민을 하고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의 중앙통치기구가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어느 교과서든지 이런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서들을 만들어서 고려도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다양한 부서와 다양한 시스템 상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처럼 고려도 그런 식으로 나름의 발전된 체계를 운영을 해 갔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메인은 무엇이냐? 제일 위에 있는 중서, 문화, 성과 상서, 성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성이라고 부를 거고요. 상서성 아래에는 이병, 호형, 예공 각각 일들, 행정적인 일들을 담당을 하는 6개의 부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성육부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성육부를 베이스로 해서 정치가 굴러갔다. 최고 중심 기구는 중서, 문화성이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성육부 딱 들어봤을 때 어때요? 그죠? 당나라의 삼성육부 느낌이 폴폴 나죠. 그래서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고려에서 만들었다. 그러나 당나라의 것을 그냥 베낀 것은 아니고 고려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서 운영하였다. 뭐 이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나라 것 이외에 송나라의 것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왕의 명령이나 군사 기밀을 담당했던 중추원이나 아니면 재정이나 회계를 담당했던 삼사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의 영향, 어쨌든 중국이죠. 또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기구로는 무엇이 있냐? 뭐 어사대라고 하는 기구도 있었어요. 어사대라고 하는 기구에서는 관리들이 뭔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감찰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어사대의 관리랑 그다음에 중서문화성의 일부 관리들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대간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 대간이라고 불리는 관리들은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때로는 국왕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국왕에게 직언을 날리고 그 다음에 사회의 풍속이 안 좋다 싶으면 사회의 풍속을 교화하는 그런 역할까지 담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간도 가볍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쯤 하면은 어사대도 사실 중국 당나라랑 송나라에 둘 다 있는 그런 관청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고려는 왜 중국 거 막 따라하기만 해요? 따라쟁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비슷하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무언가를 따라한다 그래서 그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조선 말기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뭐 일본이나 혹은 서양 국가들에 비해서 근대화가 늦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대화는 어, 좋으나 싫으나 약간 서양 스타일로 국가를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럴 때 또 그 타이밍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조선은 지금 다른 나라들 전부 다 서양 스타일로 변신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못 따라하고 뒤처지고 말이야. 아, 참 조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나라를 따라하는 게 좋은 거고 지금은 또 다른 나라에 좀 더 발전된 체계가 있는 거를 갖고 오는 건 또 너무 따라하는 거라고 안 좋은 거고 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되게 발전을 했죠, 대한민국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부터 좋은 것들을 조금씩 차용을 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대학교로 올라가게 되죠. 이 6334 학제라고 하는 이 시스템도 사실 미국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가 운영을 됨에 있어서 그 나라에서 모든 걸 다 독창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당시에 사회에 존재하는 시스템 하에서 괜찮은 부분들을 여기저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에서도 시스템을 갖고 왔고요. 송나라에서도 갖고 왔어요. 그리고 가까우는 가정에서도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고려의 상황에 맞게 갖고 오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중국의 영향만 받은 것도 있냐? 아닙니다. 그 이외에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들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도병마사나 식목도감 같은 기구는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군사 문제나 법률 문제에 대해서 회의하는 독자적인 회의기구도 있었다.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나라를 만들고 운영하고 굴려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당나라 것도 모방하고 때에 따라서는 송나라 것도 모방하고 정말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나라를 굴려나갔던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중앙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지요. 자, 지방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교과서에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건입니다. 왕건의 청동상이에요. 자, 왕건의 청동상 옷을 한 개도 안 입고 있는데 이거는 고려 사람들이 변태라서 왕건을 빨개 베낀 게 아니라요. 원래는 이 청동 모양에다가 옷을 사람이 입는 옷을 입혀줬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없어지고 청동만 남은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고려 같은 경우에는 황제국을 지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조선시대에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우리가 중국의 명나라나 청나라의 짙은 영향을 받고 그들에게 4대를 지속적으로 했던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죠. 중국이랑 맞짱 뜨고 막 그런 나라였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던 중국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중국에 뒤지지 않는 황제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했던 나라가 고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 동상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첫 번째로 이 왕건의 동상을 보니까 쓰고 있는 모자의 모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린 이것을 통천관이라고 부를 건데 이것이 보통 황제가 쓰는 그런 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건이 이런 모자를 쓰고 있는 거 봤을 때 고려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을 황제로 여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또 고려 사람들은 고려의 왕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 해동천자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해동천자. 천자는 무엇이냐? 하늘의 아들이지요. 보통 중국의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천자가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 해동. 해동은 바다의 동쪽, 즉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발에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해동 성국이라고 불렀죠. 마치 그것처럼 해동, 한국, 우리나라 지역에도 천자가 있다라고 해서 스스로 황제와 대등한 그런 위치를 점유하려고 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고요. 고려시대 때때로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구려 때부터 공부를 했었죠. 연도를 세는 기준이 되는 호칭으로서 연호를 선포한다는 것은 단순히 달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시간적인 세계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연호 역시 사용을 했고요. 수도였던 개경을 뭐라고 불렀냐? 황도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황도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황도 복숭아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황제가 머무는 도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경이 황도다라고 하는 것은 개경에 살고 있는 고려의 왕이 곧 황제다라고 하는 인식을 반영을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문서나 관청, 장관 같은 명칭들도 황제가 쓰는 것과 황제의 제후들이 쓰는 것의 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중국과 대등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교육과정에서 좀 강조되는 부분이어서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 교과서에 이 그림이 나오는 김에 같이 한번 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남북한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잘 여러분이 감이 안 오겠지만 보통 우리를 지방은 몇 개 무엇으로 구성됐다고 얘기하면요 보통 8도로 구성되었다고 하죠. 조선시대 때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온 그 8도가 지금도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한번 몇 명 친구들한테 8도 얘기해봐 그랬더니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뭐 이런 식으로 가던데 그 8도는 남도, 북도 가르는 게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큼직큼직하게 해서 북한까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8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8도 비빔면도 우리나라 8도에서 따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도라고 하는 체계로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는 조선시대 때부터고요. 고려시대 때까지는 아직 여러 개의 행정 단위가 조금 어지럽게 섞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조금씩 발전하는 거예요. 신라보다는 고려가, 고려보다는 조선이, 조선보다는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좀 발전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랑 비슷하게 도로 나누었습니다. 5개의 도가 있는 것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행정구역이고요. 대신 북쪽에는 2개의 뭐가 있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양개, 투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개는 뭐냐? 여기는 군사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려 끊임없이 북쪽과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바다 건너서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 지역인 또 2개의 개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있는데 경기는 애초에 단어 자체가 서울의 주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울은 지금의 서울시티가 아니라 개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경 주변은 우리가 경기라고 불렀다. 그래서 오도양계 경기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서울시티의 주변에 있는 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경기도라고 부르죠. 비슷한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도양계 경기 이외에도 3개의 경을 두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도시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 역시나 개경이겠죠. 그리고 개경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는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쪽에 있는 서울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초기에는 서쪽에만 서울이 있냐? 아닙니다. 동쪽에도 서울이 있습니다. 어디? 바로 옛날 신라의 천년 수도였던 경주가 동쪽에 있는 서울이다. 그래서 동경으로서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경주의 그런 가치는 낮아지게 되고요. 새롭게 떠오르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거기가 어디냐? 남경입니다. 남경은 지금의 어디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서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경체제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방에는 12목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성종 때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서 지방관을 파견했던 지역이 12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반적인 그런 행정구역들 이외에 또 무엇이 있냐? 고려시대의 독특한 행정구역이 뭐가 있냐? 향부곡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특수행정구역으로요. 향과 부곡은 농업을 담당하고 소는 수공업을 담당했던 지역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이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과 많은 물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다못해 학교에서 학교래. 국가에서 학교를 세우고 뭐 학교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것도 굉장히 많겠죠. 예를 들어서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텐데 21세기 같은 시대 때는 책상이랑 의자가 필요하면 국가에서 그냥 나라의 세금을 이용해 가지고 시장에 가서 책상과 의자를 사면 됩니다. 책상과 의자를 파는 기업이랑 컨택을 해 가지고요. 하지만 고려 시대 때는 이러한 상업 경제가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어디 가서 물건을 구해오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행정구역을 설치해서 이 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에 필요한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공급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시켰던 겁니다. 이 향이랑 부곡 그리고 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천민은 아니었으나 일반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에 비해서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나라에 필요한 물건들을 대야 되기 때문에 부담도 컸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대로 이사도 가지 못하는 등의 차별을 당했습니다. 상당히 불쌍하다고 할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향부곡소는 이제 조선시대에 가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발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특정 지역 출신이라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만 높은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 불합리한 거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향부곡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지방지도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고려는 여러분들이 성종 때 공부했던 것처럼 곳곳에 지방관을 파견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고려의 행정의 한계로 인해서 모든 지역의 지방관을 다 파견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 완전 산골짜기 시골에 가든가 아니면 진짜 아주 작은 섬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의 지방관을 다 파견을 했죠. 다 우리의 공권력이 미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나중에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가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심지어 외국에 있어도 병무청에서 때 되면 연락이 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는지 때 되면은 병무청에서 군대 가라고 편지가 와요. 그런 것처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진짜 막 모든 곳곳을 전부 다 행정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고려시대 때까지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방함에 파견했으나 모든 지역에 파견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지방감 파견한 데보다 파견하지 못한 곳이 더 많았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지방간을 파견한 곳은 지방간이 잘 다스리면 돼요. 그런데 지방간 파견하지 않은 지역들이 문제겠죠. 그리고 지방간이 파견했다고 하더라도 행정력이 지금처럼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간 혼자서 뭔가 일을 다 처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고려의 지방을 행정심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굴 거냐?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리라고 부를 겁니다. 향, 뭐 고향, 향촌 이를 들어봤죠? 지방의 약간 관리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향리를 막 임명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방에 있는 마치 관리처럼 지방에서의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다? 향리라고 부릅니다. 이 향리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되게 재밌는데 원래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겠지만 고려의 초창기에 고려 사회를 주도해 갔던 세력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호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호족이라고 하는 놈들은 애초에 나타날 때가 중앙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가지고 나라가 잘 굴러갈 때 나오나요? 아니면은 나라가 막 혼란스럽고 막 중앙이 개판이어 가지고 지방에 신경 못 쓸 때 나오나요? 그죠? 후자죠. 신라 말기에 이제 진골 귀족들의 골품제의 모순으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을 때 지방에서 막 등장했던 애들 호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려 시대가 시작되고 고려가 태조, 광종, 성종을 겪으면서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호족들이 지방에서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라,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시스템이 제 궤도에 딱 올라간 순간 호족이 지방에서 자기 맘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을 바에야 지방에서 이렇게 권력 잃을 바에야 뭔가 다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부 호족들은 중앙으로 진출합니다. 그래가지고 노력을 통해서 중앙에 사는 귀족으로 이제 변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일부 호족들은 귀족이 되지 않은 호족들도 있겠죠. 그럼 지방에 남은 애들도 있어요. 지방에 남은 애들은 어떻게 됐다? 향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향리들은 대부분 호족 출신이에요. 하지만 이 호족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고려 초창기에 막 우리 왕건이 죽고 나서 보면은 호족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막 호족들이 막 왕을 견제하고 막 암살하려 그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시대랑은 그런 시대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호족으로서의 힘은 거의 없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향리로서 지방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하면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향리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귀족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군사제도는 중앙군과 지방군을 나누었는데요. 중앙군은 2군 6이라고 불렀고요. 지방군은 5도에는 주연군, 그 다음에 양계에는 주진군을 파견했다고 하네요. 이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들어만 보세요. 재밌는 거는 몇 세 이상의 16세 이상의 누구들이 군대를 갔다? 양인들이 군대를 갔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 양인이 뭔가요? 양은 그 음매 할 때 그 양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천민이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고려 시대 때는 법적으로 신분이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노비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민이었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가 양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귀족들부터 농민들까지 다 한 번에 부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양인들이 군대에 갔던 겁니다. 선생님, 왜 천민들은 군대에 안 가나요? 천민들은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집에서 일을 해야 되고 약간 재산처럼 취급됐기 때문에 군역을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구려의 소수림왕은 대학을 세웠고요. 신라의 신문왕은 국학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고려의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다? 국자감이라고 하는 최고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국자감에는 크게 두 개로 부서가 나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교를 가르치는 유학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갖가지 기술들을 가르치는 잡학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학, 그 다음에 뭐 수학, 그 다음에 기술학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다 잡학에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의대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잡학부가 좋은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유학부, 유교를 담당하는 유학부가 인기가 훨씬 많았고 레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가 속해 있는 관품에 따라서 아버지의 레벨이 높은 경우에는 유학부에 들어가서 유교를 공부를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잡학부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시대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그런 학문들이 많이 달라지니까요. 그죠? 이후에는 이 국자가 여러분 이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름을 성균관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 고려의 성균관이 나중에 조선으로 나라가 바뀌었을 때도 계속 성균관으로 유지되다가 그 성균관이
조선이 수도를 서울에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성균관이 옮겨지게 되고 그 성균관이 쭉 명맥을 이어오다가 그 뿌리가 지금 어디로 이어지냐? 바로 우리나라의 성균관 대학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균관 대학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는 서울대 그리고 고려대 뭐 연세대 뭐 카이스트 뭐 다 이 정도 이화여대 뭐 이 정도에서 다 해결이 되겠지만 성균관 대학교도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꼽혀 5개 해버렸군요.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되게 굉장히 훌륭한 명문 학교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의 성균관이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에서만 공부할 수 있냐? 개경에서만 공부할 수 있냐? 아닙니다. 지방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지방 사람들도 공부할 수 있게 지방에 설치된 학교를 우리가 향교라고 불렀다. 뭐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려의 관리 등용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에서 관리를 뽑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과거 시험이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두 번째는 음서입니다. 과거 시험은 쉽게 얘기해서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거예요. 광종대 실시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 너무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자, 과거 시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문과, 잡과, 승과. 문과는 유교 경전을 시험을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일반 문관, 관리, 공무원, 뭐 나라를 운영할 때 필요한 그런 관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친구들이요. 유교 공부를 많이 했겠죠. 자, 그리고 잡과는 뭔가 기술직들을 나라에서 필요로 할 때, 기술관들을 필요로 할 때 시험을 봤던 게 잡과가 되겠습니다. 뭐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의학도 필요할 거고 수학도 필요할 거고 천문학도 필요할 거고 뭐 공사 짓는 기술도 필요할 거고 그럴 때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잡과로 뽑았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게 고려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레벨이 높은 스님들에게는 우리가 승과를 실시를 해가지고 나라에서 정식으로 인정하고 품계를 주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조선과는 다른 거예요. 조선에는 불교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승과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죠. 하지만 고려 시대 때는 승과가 존재를 했다. 제일 좋은 거는 일반적으로 문과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높고요. 제일 높은 관리 가는 사람들 전부 다 문과입니다. 여기서 한 게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다? 무과가 없습니다. 무과가 뭐예요? 쭉쭉쭉쭉 무인들, 무예, 무술 그런 군인들을 뽑는 시험이었던 무과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다른 과정을 통해서 별도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군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시대 때 있는 그런 군인들은 무과 시험을 보고 합격한 사람들은 아니다. 고려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할 시간이 있어. 그때 얘기를 좀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비교적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감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음서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음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시험 없이 채용이 되는 것이 음서입니다. 시험 없이. 그래서 시험 음서 해가지고 이제 음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그렇게 외우면 잘 외워진다라고 그 5반에 어떤 애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험 음서 해가지고 이제 음서가 됐다. 예.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없이 채용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나의 가족, 뭐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나의 장인어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족 혹은 공신 혹은 고위 관리의 자손이다. 그러면은 나도 같이 가족의 약간 지금으로 말하자면 백이죠. 뭐 아빠 찬스 이런 거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법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죠. 뭐 다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 관직에 진출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 고려 시대 때는 어땠다? 자기가 태어난 그런 가족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 배경을 이용을 해 가지고 저절로 나도 또 시험 없이 관리에 채용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사회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고려시대 사회가 상당히 귀족적이다. 귀족이 뭐예요? 자기가 태어날 때 혈통을 바탕으로 계속 물려주는 애들이 귀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개인의 능력도 중요시했지만 과거 시험에 등장했다는 건 상당히 능력을 본다는 거예요. 개인의 시험을 통해서 뽑는 거니까. 하지만 그런 면도 있지만 동시에는 상당히 귀족적인 스타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귀족적인 부분들이 많이 죽어듭니다, 사실. 그래서
음서 조선시대에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비중이 축소되고 과거가 엄청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 오면 음서가 아예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우리가 사회가 변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려시대 때는 아직 귀족적인 스타일이 많았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귀족 얘기한 김에 문벌귀족 이야기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자, 선생님이 고려를 초창기를 이끌어 나갔던 지배 세력을 호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문벌귀족이라고 했는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이 문벌귀족들입니다. 고려가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나라가 기틀을 딱 그 위에 올라온 다음부터는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호족들은 더 이상 지방에서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중앙 정부가 만만하고 뭔가 혼란스러워야지 지방에서 이득을 볼 텐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중앙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귀족이 되기 시작해요. 자, 이 사람들 처음에 과거 시험을 막 열심히 봅니다. 그래가지고 관직이 올라가요. 혹은 왕족이랑 뭔가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높은 관직이 올라간 다음에 음소를 통해서 관리를 이제 자기 자식들을 막 관리로 넣어요. 그러면서 여러 대를 걸치면서 계속 고위 관리들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패밀리의 힘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힘이 강해진 이 귀족 패밀리들 어떻게 하냐? 왕실이랑 결혼하든가 혹은 다른 귀족들과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권력이 강화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가문의 힘을 바탕으로 이 가문의 힘을 계속해서 물려주는 세력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 우리가 문벌귀족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가 지방의 호족들이 막 난리를 치는 사회였다면, 고려 중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중앙에 있는 힘 있는 가문인 문벌귀족이 모든 걸 독차지하고 얘네가 권력을 다 나눠 갖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 문벌귀족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 이게 고려 초기와 고려 중기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벌귀족,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독차지해서 생기는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이자겸의 난이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첫 번째로 고려 초기에는 호족이었으나 체제가 안정되어 가면서 이들이 점점 문벌귀족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리고 문벌귀족이 고려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했다까지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굉장히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암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파이팅 하십시오. 자, 그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1강 고려의 초기 대외관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